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지난 10일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FTA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FTA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갑작스런 한중 FTA 타결 소식에 관련 분야에서는 협정에 관한 실익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한중 FTA에서 가장 우려가 되었던 것은 역시 농업 분야였는데요. 특히 농도인 전라북도에서는 이후 미칠 영향과 대책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한중 FT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승구 전북도청 농축수산식품국 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영 전북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강진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용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과 중국 간의 FTA가 논의가 시작된 지 30개월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먼저 오늘 출연하신 패널들께서는 한중 FTA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 어느 쪽이 더 많은 생각이 있는지 간단히 의견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승구 국장님. 네, 정부 쪽에서는 이제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총괄적인 타결안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정부 쪽 발표에 따르면 역대 최저 수준의 농산물을 개방했다. 그 말은 이제 통계상으로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양어 제외 품목이 약 34%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품목에 대해서는 약 100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관세를 철폐한다든가 앞으로 관세를 감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리적 관계입니다. 뭐 한 미국이나 EU는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산물은 수송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향이 좀 적다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뭐 배로 하루면은 충분히 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양어의 양어의 범위가 좀 좁다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에는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걸로 분석을 하고 저희도 그에 따른 대비를 좀 해야 할 계획입니다. 네, 정지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 하고 전북 경제 차원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뭐 기대와 우려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거대 13억이라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기대.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애속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반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전라북도 경제 차원에서 본다면 기대 없는 우려에 100%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자, 이강진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말이 요때 쓰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넓은 시장의 접근성을 확보를 한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 그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서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그리고 농산품에서는 또 그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저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용 사무처장께서는 가장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쌀 전면 개방을 선언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우리 농업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번 한중 FTA는 그나마 붙어 있는 이 농민들의 마지막 숨통까지 조이는 그런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출연자께서는 상당 부분이 우려와 기대에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중 FTA 타결 그 의미와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박사님. 자,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해 왔죠. 근데 특히 한중 FTA가 가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중 FTA가 기존에 저희가 체결했던 뭐 한미라든지 한EU하고 좀 다른 점은 저희 쪽에서 이제 제조업 쪽에서 좀 찾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농업 쪽에서는 양어 품목이라든지 그런 차이에 의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그 제조업 쪽에서는 중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저희가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하고 그리고 대만의 그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서는 저희가 FTA를 체결하는 게 좀 유리한 경우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 교수님. 이번 한중 FTA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육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세계 3위 경제권과 모두 FTA 체결을 했어요. 이런 점이 국제 통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이번 한중 FTA 협상 체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미주를 포함해서 전 세계 73%의 경제 영토가 늘어났다. 이렇게 환영의 뜻을 표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전 세계 시장이 73%에서 이제는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 속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경쟁력 없이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정 교수님, 이번 한중 FTA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실질적 타결이라는 용어를 썼어.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실질적 타결이라 하면 추가 협상 없이 협상이 완결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가 그 위기 상태에 있는 그 농업이나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대책 없이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경쟁력 없는 농업 분야하고 중소기업 분야를 어떻게든지 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할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으니까 이번 협상을 통해서 그 구조조정의 개혁의 칼을 뽑아드는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 의미가 매우 큰 그러한 특별한 통상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사는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일단 정부에서는 역대 최대 관세 절감이고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역대 최저 개방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점에 동의할 수 있는지 우리 패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의견 들어보고 본격적인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김정용 사무처장님. 타 FTA보다는 농업 부분에서 적게 가장 낮은 수준의 그 개방을 한 것은 맞긴 하는데 한중 FTA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실익 차원에서는 농업의 희생을 그것으로 해서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졸속적으로 이렇게 급박하게 타결된 이유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정치적 성과,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또 대외 외교에서의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어떤 정치적 성과를 홍보하고 이거 하기 위한 그런 졸속적인 정치적 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강진 박사님. 조금 전에 중소기업, 전북 지역 중소기업에게는 한중 FTA가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농업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그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양어한 품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중국하고의 그 지리적인 관계 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한중 FTA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현 교수께서는요? 한중 FTA 협상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이 겉과 무늬만 화려한
매우 특별한 형태의 그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승우 국장님, 여러 가지 걱정, 특히 이제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들어보셨는데 도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 우선 뭐 앞서 여러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상으로만 보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양어라고 하는데요. 통상 양어에서 제외됐다 이 말은 우리가 수입을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이 관세율을 다른 나라와 같이 똑같이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어에서 제외된 품목을 비율을 보면은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 때는 양어 제외 비율이 약 1%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하고 EU하고 할 때는 농산물만 따져볼 때는 약 3%.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과의 양어 제외 비율은 약 34% 정도로 아주 숫자상으로 놓고 볼 때는 아주 저희들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그러면 66%는 이제 양어를 해야 되거든요. 양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든가 10년 내 철폐, 20년 내 철폐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관세에 대해서 일부분 관세를 약간씩 내리거나 철폐를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주로 대부분 가공식품이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럼 가공식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김치를 만들 때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 원료를 쓰거든요. 그럼 결국 식품의 수입이 중국으로부터 많아진다면은 그만큼 우리 농산물이 원료로서 덜 써지기 때문에 우리 결코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유리하지 않은 협상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정부 말대로 다른 분야에서 만약에 이득이 난다면은 그 이득이 난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 분야에 어느 정도 그 이득을 좀 공유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농민단체 여쭤볼게요. 제일 큰 걱정이 농업 분야인데 한중 FTA에서 쌀은 완전히 제외가 됐어요. 뭐 그 다음에 뭐 마늘, 돼지고기, 소고기에서 610여 개 품목이 제외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빠졌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는데 농민회에서는 이제 반대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정부가 이제 쌀만큼은 양어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계속 뭐 주장했었고요. 뭐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 이제 이렇게 좀 계속했던 거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정부가 이것을 많이 이제 홍보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도 계속적으로 지금 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어 제외에서 되지 않았을 때는 또 국민적 여론이 뭐 정부를 가만두지 않는 뭐 상황이 됐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정부에서 전면 개방을 선언하고 지금 협상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승국 국장 말씀하셨지만 계속 남들 받는 그 관세를 받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 쌀이 이제 그렇게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정부가 지금 내년 예산을 세우는 거 보면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MMA 물량이 TRQ 물량으로 해서 40만 8,700톤이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국가별 쿼터로 중국, 미국, 뭐 태국 정도가 이제 이렇게 그 밥살용으로 수입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MMA TRQ 물량의 30%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700억 예산을 해마다 세웠는데 내년도도 이걸 세웠습니다. 내년도 가면 그 내용들은 그 효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밥살용을 30%로 써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지는 건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과 그 쌀 협상 내용 중에서 이면 합의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610여 개 품목이 양어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공품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고추는 못 들어와도 냉동 고추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녹여서 건조기에다 말리면 그냥 건고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바로 중국 수입 농산물 때문이거든요. FTA가 체결되기 전에도 이런 엄청난 농민들 피해가 있었는데 FTA가 체결되고 또 가공품으로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더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강 국장님, 네. 그 가장 걱정되는 게 농민들이 그 공포감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자, 지금 농민의 걱정을 한번 들어보셨는데 네. 어떤 대책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말이 나온 김에 쌀에 대해서 저희 도의 입장을 좀 우리 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쌀이 양어 제외냐, 뭐 협상 제외냐 그런 말이 분분한데요. 저희 도의 입장은 쌀만큼은 앞으로 이번 비단 한중 FTA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TPP도 있고 그다음에 또 DDA 다자간 협상이 있습니다. 그런 협상에 있어서 쌀은 양어 제외가 아니라 협상 대상 품목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우리 농업인 단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는 쌀은 자푸니까 쌀이라고 하거든요. 이 쌀은 크게 세계적으로 인디카 쌀이 있고 자푸니카 쌀이 있습니다. 지금 인디카 쌀은 이 장립정이라고 해서 주로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신 분들은 거기서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안남미라고 그러죠. 안남미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쌀은 자푸니카 쌀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 자푸니카 쌀을 주 식량으로 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쌀 생산량의 90%는 인디카입니다. 나머지 10%는 자포니카인데 이 생산되는 10%도 국제 교역량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쌀의 생산 기반을 우리가 상실하면은 만약에 흉년이 들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자포니카 쌀을 세계 식량에서 구입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구입을 못할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쌀은 라면이 아닙니다. 라면 같으면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쌀만큼은 아예 양어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협상에서든지 반드시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계속 말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양어 비율이 34%로 획기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 그다음에 지금도 중국에서 우리 농산물 가격,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가 건고추라든가 마늘, 배추 가격이 폭등을 하면은 우리 가격이 폭등을 하면은 현재의 관세를 물고도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 문제는 비단 FTA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양국의 생산 문제라든가 가격 문제 그런 걸 고려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농산물에 대해서는 잘 지켜냈다는 평가라고 하지만 제가 그 농민단체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김치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네. 한중 FTA에서 김치는 20년간 김치의 유산균을 세균으로 봤더라고요. 네네. 세균으로 봤기 때문에 20년간은 수입하지 않는다. 20년 후에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김치에 들어가는 원료들이 한국산들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치를 수출을 하고 싶은데 못하면 배추, 양념들이 소비처가 적어질 것이고 그러면 타격받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지금 크게 거론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SPS라고 있습니다. 이건 WTO 규정에 의한 동식물 검역 문제인데요. 문제가 중국이 우리나라에 김치를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 현재 20%인데 정부에서는 향후 협상을 통해 가지고 20%를 최대한 18%까지만 양보하겠다. 즉 관세 인하폭을 10%에서 지켜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핵심은 그런데 문제는 김치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중국에 김치를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죠. 불공정한 거라고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걸 이제 SPS라고 하는데요. 동식물 위생 검역 문제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의 유산균을 그쪽 대장균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걸 극히 위생 검역상 아예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중국의 현재 관세는 25%입니다. 근데 제가 현재 수출 업무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말하자면 고소득층은 이런 25% 정도의 관세는 문제가 안 됩니다. 즉 현재 그 나라에서 작년에 멜라민 분유 파동이라든가 해가지고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식품을 아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소득층에서는 25% 정도의 관세는 문제가 안 되고 현재 핵심은 우리나라가 아예 김치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김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많은 품목을 양호했습니다. 통계상에서 봐서는 그럴듯하죠. 사과, 배, 과실료 대폭 양호했고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다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SPS, 즉 동식물 검역상 현재 원천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이러한 주요한 품목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정부가 향후 협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동식물 검역 문제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만 풀어지면 수출할 품목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상호주의예요. 이건 또 여기서 그쪽이 풀어지면 우리도 풀어줘야 한 가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극히 또 유감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MMA 쌀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쌀을 수입할 때 중국 측에 분명히 SPS를 해제를 요구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저도 이번 FTA를 좀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쌀이 중국에도 수출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현재 중국에서는 SPS상 우리나라 쌀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쌀 같은 것을 SPS에서 해제를 해달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또 예를 들어서 그럼 너희 나라 한국은 사과배 풀어라. 상호주의에 대한 협상은 그래서 이전에 김치라든가 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 조건으로 우리도 SPS에서 안전장치를 이미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협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결코 중앙정부에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강균 의원님, 전라북도는 농도이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도 강 국장님 의견하고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희가 전라북도가 전략적으로 지금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발효식품입니다. 근데 이런 발효식품이 대장균으로 그렇게 치부돼 가지고 저희가 수출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중국 같은 경우는 파오차이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유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멸균시켜 가지고 유통이 돼서 이제 수출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유통을 시키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중국에서 계속 이러한 발효식품에 대해서 계속 뭐 양어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협상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단순히 이건 뭐 김치 하나가 아니라 저희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발효식품 자체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요거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관철을 시켜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중국 FTA를 보면서 일부에서는 자 그렇다면 한국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중국으로 거꾸로 역수출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상 뜯어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검역 기준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지 않은 이제 비관세 장벽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처럼 좀 유통이 좀 투명해진 그런 국가에서는 그런 비관세 장벽이 이제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 무역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저희가 수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SPS 동식물 검역은 이해가는데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저희가 건가요? 비관세 장벽이라는 건 관세라는 거는 이제 관세율에 의해 가지고 뭐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비관세 장벽은 그러한 세금을 물지 않지만은 그런 행정 절차라든지 그 나라의 관습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물품이 제대로 운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청이라든지 관세 사무소는 대부분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예 뭐 육지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는 엄밀한 비관세 장벽이고 이러한 국가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이러한 거를 악용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네. 악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거의 그 비슷한데요. 지금 전라북도의 그 몇 가지 특용 작물을 제외하고는 중국 시장이 직접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질 높은 우리 농축수산물을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발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뭐 김치 말씀하셨는데 김치도 지금 아마 국제 규격에 의해서 그 논의가 지금 뭐 활발하게 돼서 제가 알기로는 김치도 수출이 가능한 품목으로 협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배추나 무 같은 것들을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이제 고급 김치를 만들어서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하고요. 또는 이제 뭐 우유 같은 거 경우에도 직접 수출하기는 어렵죠. 분유도 뭐 그 양어 그 허용 대상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임실에서 하는 것처럼 치즈를 만들고 피자를 만들어서 이게 안정성과 이런 고급성만 답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멈추지 말고 이제는 이거를 이제 한국 음식 산업을 수출하는 좀 더 폭넓은 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파는 것보다는 음식 문화를 파는 그러한 형태의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검역이랄지 뭐 유성 검열 같은 그런 비관세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정 교수께서는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하는 방안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셨는데, 자 김정종 처장님, 여러분들 말씀 들어봤는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뭐 수긍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등간 그 저는 이제 저희 정부의 우리나라 정부의 그 양어 대상에 대한 부분만 좀 봤었는데 강 국장님 말씀대로 중국하고 우리 나라하고 이 양어 대상 품목이 다르구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를 우리가 거기서 제외된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뭘 하나 내줘야 되는데 우리의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상호주의 입각해서 또 다른 걸 내준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농산물 참 심각한데 여기까지 짚어보고 다음에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또 영세 농가가 있는 반면에 영세 중소기업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공산품에 대한 영향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박사님, 전북 입장에서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득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 전라북도는 뭐 특별한 그 제조업 기반이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 가공 산업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경쟁력을 갖출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어떤 식품 가공 수준이 아직은 우리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요즘에 중국 소비자의 성향들이 그 가공식품에 대한 안정성 문제랄지 고급화 수요가 매우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조업 기반도 식품 가공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익산 국가 식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 우리 특성에 맞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고려해가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이 박사님, 전라북도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보다 영세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중 FTA가 되면 싼 인건비, 뭐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전북의 중소기업들은 거의 뭐 존폐 위기에 설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요소 투입형 경제 성장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제품을 생산을 할 때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뭐 인건비를 절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의 성장은 이제는 뭐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희는 아직도 그런 그 요소 투입형 성장에 매여 있는 그런 산업 구조인데요. 저희 그 수출 수입 교역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그 화학 쪽에 중국 쪽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학하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그 면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수입하는 제품군도 거의 비슷한 제품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의 교역 구조, 중국과의 교역 구조는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돼 있는. 그래서 저희가 화학 분야를 수출을 하면서도 원료를 수입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그러한 이제 경쟁 관계, 어떻게 생각하면 산업 내 무역이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산업 내 무역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내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플랜트 건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석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한국의 수출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 업종별로 좀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북의 산업만 놓고 본다면 어떤 업종별로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박사님.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화학 쪽, 신재생 에너지, 이제 전라북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고부가가치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은 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섬유 제품, 저희 쪽에서도 이제 섬유가 국가에서는 이제 사양 산업이지만은 우리나라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산업인데, 섬유 쪽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는 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어떤 분야가 가장 심각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 역시 이 박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실상적으로 이번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 희비가 엇갈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은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상적으로. 그런데 중국과의 경쟁이 있는 이런 모든 업체들은 거의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기업들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들 중에서 중국 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살아남기 힘들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산업 정책을 세우는 데는 고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 가공업 정도는 앞으로 성장 발전 가능성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마 살아남기가 힘들 거라고 좀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사님,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를 또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앉아서 그대로 당할 수만은 없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FTA 자체가 뭐 아무 이제까지 뭐 저희가 우루과이 라운드, 뭐 WTO 다 겪었지만은 결국은 이게 신자유주의는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작은 규모의, 영세 규모의 상점을,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도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즈니스를 했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내수 기업조차도 세계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기업들은 아직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한중 FTA에 대해서 기업에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뭐 50% 이상은 거의 뭐 영향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 8% 정도가 좀 긍정적으로 뭐 증가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 16% 정도가 이제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기업들이 이 FTA가 얼만큼 자기한테 위협 요인이 되고 기회 요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인식 전환부터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에 크지 않은 포션이긴 하지만
서비스업도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비스업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뭐 아시잖아요. 로제타 그 탐사선이 그 10년 동안 64억 킬로를 날아가서 해성에 지금 도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농업이나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해서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부터 지금 똑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농업이라는 것이 그 앞으로의 그 고령화 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1차 산업 가지고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산업이 2차 식품 가공 같은 제조업과 융합이 되고 이게 서비스 산업화돼서 6차 산업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6차 산업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모델이 있느냐? 우리 전라북도에 아주 훌륭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 치즈말 같은 경우죠. 우유를 생산해서 치즈를 만들고 피자를 만들고 치즈 아카데미나 이런 피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6차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창의 복분자, 부안의 뽕, 뭐 진안의 인삼 이런 것들도 6차 산업화를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정도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6차 산업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21세기에는 그 6차 산업화된 그런 부분들을 문화 산업화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고창에 있는 그 청보리 축제 같은 경우 김제 그 지평선 축제 같이 이렇게 자꾸 서비스 산업화를 해서 그 자체의 그 고유한 문화를 자꾸 만들어서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음식 자체, 한국 음식을 관광 자원화해야 되고요. 또 뭐 우리가 보면 판소리나 이런 국악, 우리 고유의 이런 전통 음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리마을 같은 데를 통해서 관광 자원을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바로 이 문화 산업의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중국으로 보내는 것만이 수출이 아니고 관광 문화 산업 쪽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수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그 6차 산업화를 하고 문화 산업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말이 좀 떠오릅니다. 자, 우리가 가장 큰 걱정이 또 농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먼저 전라북도에서는 한중 FTA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강 국장님. 예, 앞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한중 FTA와 같은 이제 이런 단순 이벤트에 우리 농업 분야도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FTA라는 게 이 관세가 5년간 축, 10년간 축, 장기적으로 20년간 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맺은 FTA, EU하고 맺은 FTA, 칠레하고 맺은 FTA가 점점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어떤 한 나라의 FTA와 이렇게 좀 저희들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좀 위람된 표현이지만 호들갑스러울 필요가 없이 근본적으로 향후 농산물은 수익 개방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제가 저도 좀 놀라운 게 우리 이제 3대 과일이 사과배, 포도가 있거든요. 그 13년도 생산량이 약 103만 톤 정도 되는데 바나나나 오렌지 여러 열대 과일을 비롯해서 과일류 수입량이 작년 수입량이 65만 톤입니다. 사과배, 포도의 약 64%를 우리가 수입을 한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것을 수입을 안 했으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사과배, 포도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농가는 그만큼 가격 소득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좀 낮아진 거죠. 이렇듯이 앞으로 농산물 수입 이 추세는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물론 전라북도에서 민선 6개 농정 기치를 1번으로 와서 삼당 농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어느 도에서도
농업을 갖다가 공약 1번이나 도정의 1번으로 한 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서 중앙정부에 좀 요청할 건 요청하고 저희들 자체의 대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봐서는 앞으로 농정의 패러다임이 먼저 가격 안정입니다. 가격 안정을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그것도 왜냐하면 무나 배추의 가격 같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 농가가 생산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 농산물 최저 가격을 갖다가 어떻게 좀 보장을 할 것인가. 전면적으로는 못하지만 일부분이라도 우리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것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좀 그런 기초적인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김 처장님과 같은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중앙정부의 건의에서 그 건의가 안 받아들여지면은 우리가 좀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과 같이 농업인 단체와 같이 실행 가능한 즉 소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나가고 나머지 이제 한중 FTA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올 연말 타결을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20개 분야에 총사업비 약 25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곡물 및 원예작물 생산 유통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 그다음에 축산수산 분야 브랜드 육성, 수출 활성화 분야 이런 거에서 단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최저 가격을 좀 보장해주고 또 소득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농업 선진국은 농업 예산 중에 차지하는 직불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직불금 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자, 강 국장께서 직불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농민 소득의 보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불금 규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전체 농업 보조금에 쌀을 포함한 직불금이 16%고 밭 직불금은 5%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EU를 보면은 70%, 스위스는 EU가 40%, 스위스가 70%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비중이 적은 겁니까? 수십 년이 됐는데. 이제 크게 경쟁력 제고 사업과 직불금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직불금 제도를 2000년 초기에 도입을 했고 선진국에서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는 뭐 1980년대부터 직불금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역사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불금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직불금을 늘려나가는 속도가 조금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쌀 직불금도 고정 직불금이 올해까지는 90만 원이었는데 헥타르당 내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변동 직불금도 저희들이 최저 가격이 17만 원대였는데 18만 8천 원으로 올리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직불금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선진국의 사례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소득 안정 없이는 뭐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득 안정 없이는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가 자꾸 중앙정부 하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특히 요즘과 같이 복지 분야에 무상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 분야에 지자체가 막대한 돈을 지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농업 분야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썼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앞으로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좀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유 처장님, 강 국장님 설명 들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환영합니다. 네. 어쨌든 도에서 지사께서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삼락농정이라고 표명을 하시면서 도정의 제1 목표로 농정을 삼으셨는데요. 뭐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반갑게 맞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은 이후에 이제 좀 더 같이 뭐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사님께서 그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는 소득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실현 가능한 부분만 한다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팔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이런 또 기형적인 조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그 보조금 직접 지불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올해 이제 쌀 대책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전북이나 전북도나 각 시군의 이제 그 직불제 시군에서 지급하는 그 직불제 비율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관세와 이후 전면 개방 이후의 쌀 대책이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오늘도 전향적으로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것이고요. 네. 이제 중앙정부 말씀하셔서 그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근본 대책 말씀하셨듯이 사실 농정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농정 개혁의 방향은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고 식량 안보를 지키고 또 식량 자급률을 높일 것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서 농정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토론이 마칠 시간이 돼서 한중 FTA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보완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그 마무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먼저 강 국장님, 가장 필요한 보완책은 무엇일까요? 마무리 말씀으로 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에도 협의해 나가고 우리 농업인 단체도 협의해 나가서 우리 전북 농업을 이번 기회를 이번 위기를 우리 전북 농업의 발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인들과 단체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지영 교수께서는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농업의 구조를 아주 새롭게 개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피해에 의한 단기적인 대책들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지만 선진 농업 국가들이 지금 현재 그 농업 부분을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싶어야 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만드는데도 굉장히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농정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어떻게 단기간에 이게 피해를 보는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땜질식 처방식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선진 농업의 틀을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에 잘 맞게 새로운 그 미래지향적인 그 거시 정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강진 의원께서는요. 네, FTA가 글로벌 경제를 촉진시키는 그런 도구인데요. 저희가 전라북도가 그 전에 한EU, 한칠레, 한미 협상할 때 농업이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 도라든지 그런 단체들도 협심해서 지금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 쪽에서 농업에 대한 자생력이 어느 정도 좀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민들도 결국은 아까 강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수입 개방 그런 부분이 대세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의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내수 기업이라고 해서 FTA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기업이 와가지고 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게 FTA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서 기업 자체에서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종 처장님. 무역이라는 게 남아도는 나라에서 모자란 나라로 주는 것이 이게 기본적일 것인데 FTA 신자유주의는 강제무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없는 나라에 남아도는 나라에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선진국의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한중 FTA는 보완의 문제라기보다 저는 중단해야 될 좀 사안이라고 보고요. 흔히 이제 위정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러면서 농업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농자 천하지 대봉이다. 농사짓는 농업은
이 희생만 강요당하는 봉이라는 것이죠. 교육이 100년 대계라면 농업은 만년 대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더 이상 농업의 희생으로 만년 대계를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FTA는 기본적으로 경제 분야의 무역 협정이지만 이번 한중 FTA는 외교, 정치적인 의미가 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TA는 단순히 경제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손익계산서를 열심히 두들겨도 그 영향을 충분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상되는 만큼의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한중 FTA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우리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